코스피가 0.58% 오른 2,617선에 마감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은 7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1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종합 부동산세 폭탄을 맞은 강남권 집주인들의 급매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수억 원이 떨어진 거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성장한 반면 숙박과 음식점업 등 오프라인 시장의 창업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글로벌 스파 브랜드로 꼽히는 H&M이 코로나19 여파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한국 첫 번째 진출 매장인 서울 명동에 위치한 눈스퀘어점을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일 2,600시대를 연 코스피는 오늘 0.58% 오른 2,617.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2,628선까지 오르며 장중 기준, 마감 기준 모두 하루 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14거래일째 사자세를 보인 외국인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0.14% 내린 872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강남권 집주인들이 매도를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이들 지역에선 종부세가 2배 이상 오른 데 이어 내년엔 이보다 더 오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신고가 거래도 기록되고 있는데 한편에선 수억 원 떨어진 거래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95제곱미터는 지난달 30일 36억 6천만 원의 신고가 거래를 찍은 뒤 이달 5일 34억 5천만 원에 계약돼 2억 원 넘게 빠졌습니다. 강남권 매물도 쌓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초구 아파트 매물은 4,292건으로 2달 전보다 27%가 늘었습니다. 이어 강남과 송파구 매물이 각각 20%가량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선 세입 부담에 집을 내놓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경우 가격 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 관측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국내 100대 기업의 올해 3분기 해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지난해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해 3분기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외 매출은 181조 9천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전분기보다는 24.1% 증가했습니다. 북미와 유럽 시장의 수요 확대와 온라인 판매 호조로 인한 전기, 전자 분야 매출 증가가 주된 이유란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19가 창업 업종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온라인 쇼핑 시장 급성장에 힘입어 도소매업 창업은 늘어난 반면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오프라인 숙박 또 음식점 창업은 감소했습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분기 창업기업이 34만 3,128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13.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창업기업은 115만 2,727개로 전년 대비 21.9% 증가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도 창업기업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3분기 창업기업 동향 결과는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희망적인 결과.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10만 883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업 등이었습니다. 이 중 도소매업이 26.8%로 가장 크게 늘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간편식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외식자재 등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숙박 음식점업은 같은 기간 2.5% 감소했습니다. 3분기 결과에서 눈에 띄는 점은 디지털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정보통신업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25% 증가했습니다. 또 상반기 8.8% 감소했던 제조업 창업기업은 3.5% 늘어 7분기 만에 첫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19% 증가해 전체 창업의 증가를 이끌었으며 그중 30세 미만이 29.9%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퇴직 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활발해지며 60세 이상의 창업도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글로벌 톱3 스파 브랜드로 꼽히는 H&M이 한국 첫 번째 진출 매장인 서울 명동 눈스퀘어점을 폐점키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문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시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H&M 명동 눈스퀘어점. 자라, 유니클로와 함께 스파 브랜드 톱3로 꼽히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이 지난 2010년 한국에 진출하며 처음으로 연 매장입니다. 총 4층 2,600제곱미터 규모로 국내 매장 중 대형 매장이자 관광지인 명동에 위치해 국내 고객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도 찾는 효자 매장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H&M은 이달 30일을 마지막으로 이 매장의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손님이 끊기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자 H&M 글로벌 본사가 전 세계 매장을 축소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겁니다. 코로나19 여파로 H&M 본사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 상황이 이러자 H&M은 내년 전 세계 매장 약 5,000개 중 5%인 250개를 순감소시킨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올해 50개가량의 점포가 준 것과 비교하면 내년에는 5배 많은 점포가 문을 닫게 되는 셈입니다. 글로벌 H&M 본사의 점포 구조조정 방안 발표 이후 한국에서 폐점 점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한국 첫 진출 매장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명동 눈스퀘어점이 국내 35개 매장 중 처음으로 폐점이 결정된 것은 명동 상권의 몰락 때문입니다. 국내 최고 상권을 자랑하던 명동은 코로나19 사태로 관광객 발걸음이 뚝 끊기며 유령 상권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명동 상권의 소규모 상가의 공식률은 28.5%, 가게의 3분의 1이 비어있는 셈으로 올해 2분기 공실률이 0.0%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앞으로 H&M은 오프라인 매장 대신 온라인 부분에 투자해 온오프라인 통합 작업을 실시하고 기존 오프라인 매장들은 온라인 매장의 배급센터와 브랜드 체험을 위한 곳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보다 0.3% 오른 67,700원의 거래를 마쳐 하루 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장중엔 69,500원까지 오르며 처음으로 7만 원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단은 이달 들어서만 4거래일을 제외하고 삼성전자의 주식 쇼핑에 나서며 18조 8,2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이달 초 342조 원에서 404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올해 초였죠. 강남의 한 고가 빌딩의 소유권을 놓고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6년 전에 시행사 측의 패소로 일단락된 사건이었는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법원이 재심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시작하면서 판은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였죠. 법원이 조금 전입니다. 오는 1월 13일을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드디어 재심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무려 4천억 원을 호가하는 강남의 고가 빌딩 주인이 바뀔지 이 부동산분의 설성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3월에 설 기자가 보도했던 내용이었죠. 예. 시행사 측에서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 지 1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재심이 드디어 열리나 봐요. 예, 법원이 지난 17일 양측에 선고기일 통지서를 먼저 보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재심의 가능성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네. 양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사인 시선 RDI 네. 그리고 덕케이 주식회사인데요. 덕케이 주식회사는 시공사였던 두산중공업의 특수 목적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과 시선 RDI의 양측의 법적 공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은 12월 9일 양측의 출석을 통보했었는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1월 13일 변론기를 지정하고 통보했다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고일은 두산중공업 측이 답변서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예. 이 지정 이후에. 그러니까 변론기를 지정한 것은 양측이 나와서 각자를 변론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재심이 열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원이 이제 1월 13일부터 그 재판을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예. 이제까지 불거졌던 의혹들과 그 시행사 측에서 수집했던 여러 핵심 증거들이 어떻게 작용이 될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두산중공업 측에서 시선 RDI를 상대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소송을 신청했었는데요. 지난 3월 17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기도 했습니다. 예. 이 소송을 건 쪽이 패소할 경우에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전체를 상대에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거죠. 예. 두산중공업이 이에 대한 담보를 해달라는 소송을 신청을 한 건데 예. 법원이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미 재심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걸 받아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예. 설계도 바빴겠어요. 조금 전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내용 정리를 좀 다시 하는 바쁜 모습을 좀 보기도 했는데 일단은 최종 판결된 민사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방송을 할 때도 그랬고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다. 만약에 재심이 열리게 되면 이례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이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2014년에 시행사 측에서 한번 패소를 한 민사 사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대법원의 당시의 판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것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당시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결과가 상반되게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재심을 할지 말지를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한 것 자체가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약 1년여 만에 법원에서 선고기를 통보한 건데요. 이번에 다뤄지는 소송건은 우선 수익자 지위 부존재 소송, 이걸 확인하는 청구 소송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산중공업이 당시 소유권을 이전해 갈 때 우선 수익자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우선 수익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시행사 측에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확인해 달라. 라고 이제 민사적으로 소를 제기한 건가요? 예, 소를 제기한 겁니다. 예. 이게 패소를 했었는데 이제 다시 재심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앞다툴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예. 시선 RDI 측에서는 당시에 이제 동의도 없었고 대의 변제를 두산 측에서 했는데 그 사실도 몰랐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 튀기는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한국자산 신탁사였는데 예. 와 그리고 또 하나은행 등이 얽혀 있습니다. 그 재심 과정에서 이 갖가지 정황들이 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예. 이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의 어떤 사회적 그 논란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 또 이 재심에서 시선 RDI 측이 승소를 하게 된다면 이어서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신탁재산 처분 금지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예. 이거는 그 신탁사가 당시 이 건물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신탁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공매 처분을 할 수 없는데 해버렸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앞선 지금 이제 재심이 될 것들이 승소가 된다면 이 소송까지 가서 이제 큰 또 파장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 법적 용어에서 참 어렵네요. 쉽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네요. 시선 RDI가 있고 두산중공업 쉽게 얘기해서 두산중공업에 이제 특수목적법인이 있는 건데 시선 RDI가 2014년도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게 패소를 한 거였는데 네.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라는 부분이고 네. 이 부분이 만약에 결과가 뒤바뀌게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한국자산신탁 측에 또 시선 RDI가 소송을 추가로 걸 수도 있다. 예. 뭐 이렇게 정리가 지금 되는 거네요. 현재 재심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청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소송이 또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정리를 한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근데 10년 넘은 얘기예요. 당시 감정가가 2,300억
억원이고 당시에도 엄청났던 이 고가 빌딩의 소유권을 빼앗겼다라는 사건인데 예.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다뤄질지도 지금 뭐 세간의 관심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대이변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아니면 뭐 정의는 살아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게 맞을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재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마 이제 가장 큰 관심이 있는 이슈죠. 예. 해당 건물은 현재 A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원래는 그 시선 바로 세움 3차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시행사의 시선 RDI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시행사가 세 번째 지었던 건물입니다. 1차, 3차면. 예. 그러면 세 채면은 여기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요, 엄청. 당시에서는 굉장히 사업을 크게 했었던 시행사 중에 하나로 아마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사건도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 10년간 싸우고 있는 일이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사건이라고 봐도 될 것 예. 같습니다. 이게 2014년도에 패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행사 측에서 재심을 청구하게 된 거잖아요. 그 예. 얘기 잠깐 좀 정리해 볼까요? 이게 사실 2014년에 패소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심이 받아들여진 거는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시 보자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행사 측 대표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불과 지금부터 1, 2년 전에 핵심이 될 만한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4년 당시에는 이 정황상 증거들이 없었고 이 논리적으로도 좀 사실 수에 약했기 때문에 이 패소에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제 핵심적인 증거들을 법원에 또 제출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거 이상하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검토한 와중에 이제는 이제 기일을 지정한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10년 만에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이 시작될 거라고 그랬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공방이 어떤 것들이 좀 될 것이냐 몇 가지만 좀 제가 짚어드리면요. 네네. 앞서 저희 3월달에도 보도드린 내용도 있었는데 두산중공업 측이 소유권 등기를 이제 가져갈 때 이 관할구청의 검의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자료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할구청이 이제 서초구라 서초구청인데요. 그 검인을 받지 않았다. 이 사실을 담당 구청에서도 확인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검인을 한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행정 절차가 사실 생략된 거기 때문에 이조차도 굉장히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예. 또 이 등기를 처리했을 때 이 등기국의 절차도 사실 좀 수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등기국에서 근무하는 등기관들의 업무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예. 이 등기 처리가 돼서 날인을 찍힌 그 시간을 보면 6시 이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등기관은 이럴 수 없다. 내가 한 것도 아니다라는 좀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초과 공부를 했고요.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예. 이제 업무상 시간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그 시간에 찍힌 것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답변이 했습니다. 있었네요. 예, 제가 이제 예. 속기록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등기관의 입장이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거짓이거나 아니면 명의를 도용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거나 예. 굉장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등기관이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체가 말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 문제 하나만 사안만 놓고 보면요. 예.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해도 이게 책임이 참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두 개 다 사실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은 예. 얘기들이죠. 예, 저희가 해당 내용에 대한 속기록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저는 사실은 법정에서 이제 좀 따져 보겠지만 네.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구청 검인 절차가 행정상 의무인데 지키지 않은 것도 참 논란이 될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기부의 이 절차 역시 한번 큰 논란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도장 틀이라고 보이는 이 날인 틀이 있거든요. 예. 그 틀도 이게 거짓이다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예. 시행사 측에서 그 서류를 검증평가원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의뢰를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저걸 예. 이제 조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소견서를 보내왔는데 예. 이것은 상이하다. 상이한 것처럼 보여진다. 이 틀도 그렇고요. 거기에 찍혀 있는 도장 그리고 이제 글자들 몇 가지 일부들이 좀 상이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예. 이건 역시 등기국에서 만약에 조작을 했다고 하는 의혹도 좀 제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분명히 법 쪽에서 확실히 좀 어떤 게 사실인지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연루설입니다. 민정수석의 예. 연루설입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이 첫 번째로 이전된 곳이 엠플러스 자산운용이라는 네네. 곳인데요. 엠플러스 자산운용은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입니다. 군인공제회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 군인공제회 대표가 우병우 전 그 수석의 고향 선배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엠플러스 자산운용의
펀드를 만들어서 수익권을 나눠 갖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 들어간 회사가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군인공제회에서 지분 60%를 투자를 많이 가지고 했고요. 왔네요. 예. 두산중공업이 보증을 선 키스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가 예. 30%, 그리고 나머지 12%가 우병울가의 회사로 알려진 정강에서 정강 가지고 얘기 있습니다. 많이 나왔었죠 예전에. 예. 정강이 한 50억 원을 출자해 이 펀드 수익권에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의 입김을 작용했거나 아니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만약에 위법으로 드러난다면 우 전 수석의 책임론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재심 과정을 이제 1월 13일로 잡혔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만약입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의혹들의 단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굉장히 큰 파장인데 그러면 이게 둘만의 얘기는 아니겠어요? 시행사와 시공사에? 예,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사도 있고요. 거기에 이제 금융권도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 시행사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거는 시공사 이제 두산 측이죠.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제 각가지 나름의 정황들을 좀 수집을 해서 저번에 제출했다고 하니까요. 예. 이게 이 법적 공방이 이제 드디어 본 궤도에 좀 오른 거고요. 이제 10년 만에 다시 판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실 거죠? 가야죠. 12일 날. 예. 가셔서 후속 보도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세가 4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 빌딩의 주인이 박길지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입니다. 재심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관련자들은 굉장히 긴장도가 높을 것 같아요.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제 양측을 불러 모을지 지금 개입의 여부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볼 텐데 취재하면서 재심 과정 보도 저희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부의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정신없었던 올 한 해 어느덧 한 달가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대기업들은 성과를 되돌아보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말 인사 시즌을 맞이했는데요. 본격화된 3, 4세 경영과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재계 인사 향방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취임 등 올해 변화가 컸던 대기업의 연말 인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통상 12월 첫 주에 임원 인사를 실시해왔는데 경영권 승계와 국정농단 등 이재용 부회장을 둘러싼 재판 2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불확실한 상황 탓에 큰 폭의 인사를 단행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여부가 초미의 관심이지만 역시 사법 리스크 탓에 회장 승진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삼성의 입지와 해외 비즈니스 등을 고려할 때 회장 자리를 오랜 시간 공석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왕가들은 전문 경영인들은 안 만납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삼성으로도 필요하고 우리 국가 경제로 봐서도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회장 취임 후 첫 연말 인사인 만큼 이번 인사를 통해 그룹 미래 경영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모빌리티 혁명을 비롯해 혁신을 강조하고 있어 세대 교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롯데의 경우 지난 8월 창사 이후 처음 단행한 비정기 인사에서 그룹 2인자 격인 황각규 부회장이 물러나는 등 이미 세대 교체가 진행 중입니다. 그룹의 양대축인 유통과 화학 부문이 부진의 늪에 빠져 있어 연말 정기 인사에서도 구조조정 차원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LG그룹의 경우 구광모 회장이 취임 3주년을 맞는 만큼 이번 인사에서는 안정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인물 교체보다는 LG 상사와 하우시스 등 구본준 LG그룹 고문을 중심으로 한 계열 분리와 LG화학 배터리 부문 분사 등 조직 변화에 더 큰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임원급 인사에서 세대 교체라는 평가를 받았던 SK그룹은 올해 연말 사장단과 임원 인사의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 수락 여부가 인사 변수로 꼽힙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증권사들이 3분기 호실적에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가파른 주가 상승세에 2030 젊은 세대의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증시 합류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한 곳들이 상당한데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가 파죽지세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증권사들이 3분기 호실적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증시에 대거 유입되는 등 동학개미에 힘입은 증시 화랑에
거래 대금이 크게 늘며 위탁 수수료가 급증한 결과입니다. 주요 증권사 10곳 중 8곳이 최대 실적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키움증권은 영업이익 3,555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3분기보다 314% 늘었고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도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수익성과 안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3분기 1,625억 원 순이익을 기록하며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11분기 연속 1,000억 원대 순이익을 거두며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재무 건전성도 대폭 개선됐습니다. 3분기는 트레이딩 부문하고 리테일 부문에서 최대 실적을 달성한 데 힘입어서 좋은 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시장 위기에 대응해서 안정적 자금 구조 마련하는 데 저희가 주력을 했었고 그 결과 9월 말 기준 NCR은 1,562%, 9NCR은 204%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려되었던 채무보증 금액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서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관련된 규제 비율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3,000선을 돌파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속 증권사들의 호실적 행진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수엔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